드럼통 시리즈로 넘어갈까요? 네. 드럼통 시리즈. 구호를 정확히 외치겠습니다. 네. 드럼통 시리즈. 네, 네. 네. 우리 홍석순 의원님 예. 드럼통에 어제 대해서 설명해. 드럼통은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풍선을 날린 40대를 검거했다 이런 어떤 소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북 전단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그 김정은 동생이죠. 김여정이가 굉장히 좀 화를 내면서 하명법. 막 그 비난을 막 했습니다. 육두문자로 막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당시 문재인 정권 민주당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또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2023년도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게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윤석열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대북전단 풍선을 탈북자 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저렇게 이제 날리고 그리고 저것이 굉장히 또 탈북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소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북한에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저기 풍선 안에는 뭐 USB라든지 또 뭐 과자라든지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저게 이제 귀한 어떤 그런 어떤 풍선이고 저기에서 많은 어떤 통제된 북한 사회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얻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심리전 수단인데 이게 정권이 딱 바뀌니까 이제 통일부에서 우리가 이 시간 때도 다뤘습니다만은 날리지 말라고 중단 요청을 강하게 했는데 네. 이제 드디어 대북 전단 풍선을 날린 사람은 이제 경찰에서 검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검거까지. 네. 야, 과연 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저렇게 검거를 하는 게 맞느냐? 명백히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런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한 이유 때문에 검거를 하는 게 어떤 법을 근거가 가지고 있냐. 하는 네. 건지 이거 지침 위반인가? 아닙니다. 도저히 안 그러니까 되는 거죠. 검거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법적 처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걸 처벌하는 근거 조항이 있었습니다. 24조에 있었는데 그게 위헌 판결 나면서 이제는 풍선을 날려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검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간통죄 있을 때 간통죄 검거 막 했거든요. 모텔 문 뜯고 가서 검거를 했어요. 간통죄가 지금 위헌 판결 나와서 아무도 검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바람을 펴도 검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한 관점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면 지금 저 경찰 붙잡은 경찰 무슨 근거로 했는지 저거 불법 검거입니다. 독직 폭행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중한 그 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직 경찰이나 어떠한 수사기관에 계신 분들도 함부로 검거를 했다가 본인의 직업이 날아갈 수가 있다는 그러한 점을 좀 상기시키셔야 됩니다. 네. 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냥 아무런 이제 형법상의 근거가 없이 없는데, 네. 인신을 구속하는 거 이거 엄청난 죄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 오히려 그 경찰 그리고 경찰서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요거 행안위의 그 국민의힘 그 위원분들 중에 빨리빨리 질의를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문재인 네. 정부 때 우리가 기억이 생생한데 그 2019년도에 이제 탈북 어민들이 이제 왔는데 기순을 했는데 그분들을 다음에 강제 2020년 북송. 강제 예. 북송을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북송한 그분들이 이제 총살당했다 이렇게 네.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그거나 지금이나 저는 별 차이가 없는 게 지금 탈북민들에 대해서 좀 정보를 많이 주려고 하는 저런 행동을 지금 정부에서 나서서 막고 그것도 더 나가서 저렇게 날린 사람들에 대해서 근거한다? 네. 이게 정말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었고 완벽하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어떤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태도로 우리 네. 대한민국 정부가 완벽하게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저 풍선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탈북자들이 쓴 책은 제가 거의 다 읽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황장엽의 옛날 90년대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읽어서 태영호 최근에 거. 태영호 있고 태영호의 그 와이프분이 쓰신 독일에서 온 평양에서도 읽고 최근에 이제 김금혁이라는 우리 펜앤마이크에도 패널로 많이 나오는 네, 네. 그 탈북 청년이 쓴 자유의 공짜가 없다도 읽었고 또 이지성 작가가 탈북자는 아닌데 탈북 스토리를 말했던 1만 킬로미터라고 탈북 스토리를 했던 그 책도 좀 읽고 다 했는데 이거 많이 읽으셨네. 그 탈북에 관한 책은 제가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네, 네. 저 풍선이 정말로
정말로 효과가 있어요. 위력이 있지. 저게 이게 문화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기에 USB를 담아가지고 혹은 CD를 담아서 보내면 그거를 보는 순간 근데 또 저 풍선에 드라마가 16부작이면 한 14부작까지 보내던가 아, 그래요? 한 5부작까지만 보낸대요. 그래서 16부작이 너무나 궁금하게 이게 주인공이 죽은 거야 사는 거야 연결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래서 탈북을 문화적으로 무너뜨리게 정말 예전에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음해하는 거를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뭐 김정은, 김일성을 비판하는 걸로 많이 보냈는데 뭐 그런데 요즘에는 문화적인 걸로 보내가지고 저게 정말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깨어나게 사상적으로도 깨어나고 문화적으로도 깨어나고 어떠한 그러한 북한의 주체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정말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이 벌벌 떨면서 화를 냈던 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금지하려고 하는데 저거 금지하려면 명백히 법을 다시 만들으셔야 돼요. 법을 만들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람님 일단은 발칸로즈님 커피 한 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람님 또 이준우 대변인이 응원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커피 한 잔 하니까 갑자기 커피 원가가 갑자기 이재명 많이 먹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지난번에 그거 마셔 장르만 여의도 나왔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 맞네. 네. 장르만 여의도 나왔을 때 공격당하셨나요? 맞아요. 거기는요 나가면 좌파 패널이 많죠. 그렇죠. 진행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1대5 뭐 1대4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잘 침착하게 대응했는지 잘 봤다는 우리 이준희 대변인이나 우리 강대기 대변인 어디 나가서도 네. 꿀리지 않게 아주 하는 A급 근데 이 패널들입니다. 제가 정말 화날 때가 있어요. 전 상대 패널까지는 이해하는데 사회자가 너무나 편향적인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영 방송이고 공영 라디오인데 그 패널 얼마 전에 그 사회자 얼마 전에 바뀌었더라고요. 하도 많이 누군지 아시죠? 예, 누가 있어야 돼.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출연을 했는데 너무나 공격적인 거예요. 고정 출연을 라디오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맞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회자가 만약에 너무 편향적이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방송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견 개진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요 얼마만큼 심했냐면 KBS의 진행자의 상당수가 좌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은 없었지만 최강 시사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최강 시사. 근데 제가 갔을 때 이제 최경영이가 이제 했는데 저는 처음에 조금 이 최경영인데 왜 최경 시사라고 하냐 최강 시사 했는데 첫 번째 이 사회자가 최강욱이었습니다. 최강욱. 맞아요. 그래요? 네, 최강욱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패널로 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어떤 좌파가 패널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사회를 대부분 보면서 방송 장악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권도 저는 그런 어떤 걸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미 예를 들면 뭐 YTN이다 이렇게 민간에 매각된 것도 지금 이제 노조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뭐 하라 막 하면서 지금 언론도 지금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탈북 얘기, 풍선 얘기를 하다가 다음 드럼통에 대해서 한번 이준우 대변인님 얘기해 주시죠. 제가 드럼통도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비행기 안에 탔는데요. 이제 1, 5개월 처음 탔죠. 그 전용기라고 그러는데 그 전용기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김민석 이제 후보 관련돼 가지고 돈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가 직접 물어봤대요. 직접 물어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더라. 충분히 해명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자들한테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저는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자, 대통령이 물어봤을 때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체크리스트, 그 체크리스트 한 300개 됩니다. 질문지가.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맞아? 문제 있는 거 맞아? 라고 했겠어요? 아니면 전해가지고 민석아, 너 문제 있어 없어? 자신 있어?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이번에 나이는 동갑 아니에요? 나 동갑입니까? 네. 동갑이구나. 거대 여당 아닙니까? 거대 여당 아닙니까?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니까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 믿어보겠어 잘해봐라고 정도밖에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잘할 수 있지 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넘어갔던 답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문제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이 막 불거지고 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9월 2일입니다. 2019년 9월 2일 날 참모회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9월 2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9월 9일 날 바로 임명을 강행합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10월 14일 약 한 달 만에 결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합니다. 그동안 엄청난 많은 이제 이 사건이 터지죠. 압수수색을 당하고요. 부인은 조사를 받고 본인도 조사를 받고 아들 딸 전부 다 참고인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둘 다 대부분에서 형이 확정되죠. 감옥 갔다 오거나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은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야 이 말을 보고 교훈을 못 느끼나 봅니다. 강행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게 되는데 지금 김민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의혹이 아닙니다. 사실상 증거와 다름없는 것들 문서 증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의혹이다 그냥 뭐 누가 카더라라는 식으로 루머라는 식으로 뭉그뜨리고 넘어간다 그러면 그 대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훨씬 큰 대가다. 왜냐 이거는 국무총리 자리예요. 정권의 2인자인 국무총리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가는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많은 그 국민들이 조국 시즌2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거의 시즌2가 아니라 거의 프리퀄 정도의 스타일입니다. 더 많아요 혐의가. 지금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오면서 지금 한강빌라까지 아까 나왔는데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무슨 의혹이 나오고 또 내일 모레 무슨 의혹이 나올지 그러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김민석이 버텨주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G7에서 명확한 성과가 없어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못 만났고 그리고 어떠한 문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협상을 체결하던가 아니 외국을 나갔으면 문서를 주고 오던가 문서를 받아오던가 혹은 아니면 적어도 MOU라도 체결을 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적어도 사진 하나 찍고 와야지. 사진도 없어요. 사진도 못 찍어서 지금. 사진은 무슨 혼자 비행기에서 창문에 있는 사진 이런 건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던가 사진하던가 이런 거 문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딱 오자마자 언론의 카메라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G7에 집중을 할 그 카메라가 김민석한테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을 조금 냅두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G7에 대해서 성과가 자아자찬을 할 거면 김민석 빨리 버리고 나한테 카메라다 집중하라 그래.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G7에서 성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가기 전에 목적성을 갖고 갔어야 돼요. 누굴 만나서 뭘 제의하고 뭘 도장을 받아오겠다. 사실 이게 이번에 G7 간 게 다자 외교였거든요. 양자 외교가 아니에요. 양자 외교라고 하면은 반드시 만나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다자 외교는요. 성과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나마도 괜찮습니까? 괜찮고 다자 외교를 하게 되면 상견례하는 그런 또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봤지?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 사이야. 우리는 서로 좋아해. 조만간 골프 한번 치자. 그리고 다음에 언제 회의 날짜 잡자라는 정도의 이제 얘기만 나눠도 다자 외교에서는 그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양자 외교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는데 이재명 대통령 안 만난 이유가 또 하나 있을 것 같아.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 준비된 화면에 하나 있으면 좀 띄워주시죠. 자, 이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자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입니다. 그때 했던 걸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스타벅스 커피 드실 때. 그 커피값 여기도 커피값 나오네요. 그 커피값 일부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백린탄이나 총포 공급에 쓰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점점점. 자, 이게 뭡니까? 미국을 대표 상징하는 음료가 스타벅스. 있죠. 네. 스타벅스라든가 유대인 계열에서 만든 코카콜라라든가 네. 등등 네. 이런 상징적인 이제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이 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배후에 이제 유태인들이 있다. 유태인들이 있기 네. 때문에 이 유태인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백린탄을 쏜다거나 뭐 테러를 한다거나 또는 공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를 가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네. 그러니까 뭡니까? 반미를 확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확실히 드러냈죠. 저거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또 아까 탈북자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랬는데 네. 제가 또 하나의 저거 좀 또 띄워주세요. 제가 또 하나의 읽은 부류가 또 유대인계의 그 교육법이나 유대인계의 전 세계의 경제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나 유대인계의 음모론까지 제가 족설만 좋습니다. 읽었는데 네네. 미국 대통령도 유대인 그 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세계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오죽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2000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되찾았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서 저런 글을 쓴 건데 지금 이란까지 확대가 됐고 아니 그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스타벅스건 뭐건 그 웬만한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는 혹은 뭐 유럽 쪽의 중요한 브랜드는 다 유대인 계열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본이 그렇죠. 예. 저 스타벅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어디서 뭐 저와 비슷하게 책을 봤던가 어디서 비슷하게 뭐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를 먹으면 커피가 유대인에 있는 그러한 일가가 뭐 이득을 보는 건 맞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 월급을 받아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표현을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총포 공급에 쓰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는 거는 저거는 야. 어디 음모론에도 저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상상력인데 트럼프가 돌아간 이유가 있어. 내가 뭐 이재명 절대 못 만나겠는 거야. 못 만나죠. 그래서 돌아가려 했던 게 아니었는가? 제가 상상력에 양념을 좀 뿌려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력이 이미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트위터를 다 번역을 한 다음에 모사드에서 번역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보 보고 이 사람 올라가고. 만날 거예요. 딱 네. 엔젤 63킴님 감사합니다. 난 마이 프레지던트 감사합니다. 나의 네. 대통령이 아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은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예. 부인하는 거죠. Not your president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정말로 모사드가 저럴 수가 있는 게 이번에 잠깐 그 번외로 전쟁 얘기 잠깐만 하자면 네네네. 전 정말로 깜짝 놀란 게 저는 그 이란의 군 수뇌부 넘버 1, 2가 그 사망했다고 소식 네. 들었을 때 저격총에 팡팡 뭐 이렇게 하던가 테러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와 모사드에 심어놓은 첩자도 있고 정보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군 수뇌부들을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한 거예요. 이거부터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군 수뇌부들이 회의라고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넘버 1부터 넘버 12까지 다 모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4성 장군, 3성 장군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기에다가 폭탄을 터트린 겁니다. 터트려서 1, 2가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이 그러니까 한 방에 다 그냥 골로 보내겠다라고 해서 근데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한 국가에 이란도 만만한 국가가 아닌데 군사력으로 네네. 한 국가의 군사 지도력의 넘버 1부터 넘버 20까지를 한 공간에 모이게 하는 그러한 모사드의 정보력과 실행력에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그래서 이란에서 나온 얘기 뭔지 네. 아세요? 미국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전쟁을 중단할 테니까는 공격을 멈춰달라고 미국 트럼프한테 네. 얘기를 하고 트럼프가 중재에 나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바로 미국 그렇죠. 아.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국력이라는 것을 냉혹한 현실 외교 사회에서 국제 사회에서 힘에 의한 평화가 이렇게 중요하다.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평화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핵무기 개발하고 있지, 그럼 난 그거 허용하지 않아.라고 해서 힘으로 제압해서 우리는 평화를 가져갈 수 있다. 평화잖아요. 네. 이란에서 우리 공격 안 할 테니까 우리 공격 좀 멈춰달라. 네. 보복 안 할 테니까 멈춰달라라고 이란이 먼저 요청했을 정도로 힘의 가치가 힘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국제사회 어목한 국제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력 뭐 경쟁력도 뭐 우수하고 군사력도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국가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거나 또는 우호적인 판단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적국을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적국은 누굽니까? 지금 현재는 북한이 되어 있지만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영토라든가 우리나라 일자리라든가 우리나라 기술을 가져가려는 네.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 맞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오목님 감사합니다. 아까 이재명 글에 대해서 또 패러디를 해서 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 7월경에 자 이거 잠깐 네.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 이 우리나라가 그때 왜 북한 경협한다 해가지고 네, 남북 경협. 예. 송금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미국에서 CSR 네. 거기서 한번 그 미국 의회 조사국인데 네. 거기서 낸 보고서가 있어요. 그 2011년인가 냈는데 네. 그 보고서 내면 DJ와 노무현 정부 때 경협 자금 올라간 게 총 70억 불인데 네. 그 중에서 핵무기 개발에 쓰인 돈이 20억 불이라. 아. 나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네. 아마 기사 검색하면 나올 건데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선의를 갖고 북에다가 자금을 보내주고 인도 차원에서 자금을 보내줬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추적해 보니까 우라늄을 수입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플루토늄을 분해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20억 달러가 쓰였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돈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 개발에 쓰이도록 우리가 네. 돈을 보시던 얘기잖아요. 20억 달러면 2조 7천억이네요. 그럼요. 검색해 보니까.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800만 불을 또 북에 또 보내준 거예요. 네. 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에 우리가 돈을 보내주는 거를 이해 못하는 서방들 이해를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네. 누구만 이해하느냐? 이 우리나라에 있는 민주당 이제 네. 인사들만 이해를 하는 지금 거예요. 뭐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핵 개발하라고 돈 보내주는 약간 그런 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예, 식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작년 7월에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는 무장 단체가 하마스가 하나의 정당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우리로 치면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 같은 하나의 정당 하마스라는 정당의 당 대표자가 이란 대통령 그 취임식에 작년 7월달에 왔다가 이스라엘의 테러에 의해서 또 사망했어요. 맞아요. 저격에 의해서 암살을 했어요. 암살.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란이 쳐들어가겠구나. 근데 이란이 안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리가 암살을 했고 얘네가 쳐들어와야지 우리가 맞싸우는데 안 쳐들어오니까 핵 연료봉이 그 퍼센티지가 30%에서 그게 100%가 돼야지 핵을 개발하는 건데 그 농축액이 60%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간 거 아닙니까? 약간 그 다양한 관점 그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이나 이유를 만든 거고 결국에는 지금 이란이 너무 놀라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갈 것 같은데 그럼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 유대 계통의 승리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 팔레스타인의 총탄을 총기를 지급하게 되는 거다. 요거 정말 세계사적인 시각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게 옛날부터 뿌리게 박혀 있는 거고요. 지금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죠. 지금 뭐 중국의 셰시에 대만의 셰시에 이런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던가.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가 물론 전쟁은 하지 말자. 평화 인도주의적인 발언을 하는데 근데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 이란 중에 한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편을 드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거 내일 또 일본 이제 총리하고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트럼프하고는 못했지만 일본하고는 예정대로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게 지난번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미일 군사 훈련이 동해에서 있었어요.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인데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한미일 군사 훈련을 가지고 이거는 극단적인 친일 행위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 자, 친일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는 행위, 네. 그걸 친일 행위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반도 안전,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군사 훈련을 가지고 친일 행위라고 규정하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었느냐? 중국에 대해서는 쉐쉐라고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그렇죠. 했어요. 아리가또라고. 원래 아리가또라는 얘기 맞죠? 중국에 쉐쉐라면서 왜 일본에는 아리가또로만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듯이 얘기를 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일본에 있는 외교관들도 다 압니다. 정보 수집을 다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이제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다 취합해서 정보보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태에서 내일 만나기 때문에 과연 어떤 대화가 오고 가겠느냐. 내용 없는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인사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6월 3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공식적인 첫 행사가 6월 6일 현충일이었는데 그때 현충일에 대한 그러한 대통령에 대한 취임사는 역사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가 혹은 뭐 중공군이 그때 당시에 6.25 전쟁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6.25 전쟁으로 희생당한 우리 그 사람들을 우리의 선조들을 기리기 위해서 현충일을 한 것인데 뜬금없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중공군 뭐 북한 혹은 전쟁 자체를 얘기하던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이제 평화를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일본 어쩌고 저쩌고 뭐 친일파의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광복절인가? 광복절에 그런 얘기하면 그나마 이해합니다. 광복절과 3.1절 그 기념식에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현충일에 뜬금없이 일본 청산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친일파 청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분명히 일본에서 분명히 또 보고를 올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나아가는 발언, 첫 행사에서 발언이 일본과 한일 관계가 굉장히 부야될 수 있는 또 과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뭐 사과를 하라는 등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는 점에 대해서 내일 만나서 뭐 얘기를 원활한 얘기가 나올지는 좀 기다려볼까요? 근데 네. 저는요 내일도 갑자기 이시바 총리가 맞다 우리나라 급한 거 생겼다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급히 귀국 가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를까봐 네. 걱정입니다. 그런 일 안 생겨야 되는데 걱정돼. 네. 혹은 아니면 지금 성과가 없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한 문서적인 성과 네네. 뭐가 없으니까 지금 일본하고 뭐라도 옅은 도장이라도 찍어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또 본인이 말한 그 가치관하고 또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행보가 또 거죠.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그런 거입니다. 이시바 총리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지금 그 정상 두 명이 만난 게 지금 호주를 만났죠. 네, 호주를 만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만나고 호주를 만났을 때 그 네티즌들 댓글을 보니까 그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호주 그 총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호주 몇 번 갔다. 그 댓글에 뭐라 호주 하냐면 골프장 김문기랑 네, 갔잖아. 맞아요. 그 호주에 간 거는 기억하는데 누구랑 갔는지는 기억 못하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린 게 이게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일본.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준우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자 회담에 대해서는 뭐 친목 쌓고 상견례하고 다 좋은데 그래도 양국 간의 정상이 만나려면 이게 또 언제 만나겠습니까? 뭐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정리를 해서 가야죠. 근데 그 정리를 사실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호주나 남아프리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외무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한 20년 정부에 있으면서 이미 분석해오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혹은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윤석열 정부, 그전에 문재인 정부, 또 그전에 박근혜 정부 등등해서 정리해 온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실은 뚝딱뚝딱 해가지고 갖다 주고 갔다 오고 서명하고 얘기 나누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일말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제 설명은. 네. 조마니님이 Do you know 김문기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아요. Do you know 김문기? You know 김문기라고 할 수 있죠. 네. 문기킴. 네. 네. Do you know 김문기 할 수가 있는데 네. 정말 여러분 너무 재밌게 보신다고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깜빡한 거 아니시죠? 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호주와 네. 뭘 할 때마다 지금 저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5년 임기 네. 내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아까 우리가 성남시장 그때 트위터 올렸던 팔레스타인 무슨 그 스타벅스 커피를 갖고 왔잖아요. 네. 임기 5년 내내 우리는 그 트위터만 파다가 너 노다지가 나왔다. 네. 무슨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조국의 바이블이라 그래서 네네. 조국이 한마디만 하면 조국 트위터를 갖다 붙이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형상이 되지 않을까.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이런 법을 대통령의 옛날 SNS는 활용하지 못하는 법 뭐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벌써 카톡 검열법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 예. 보면은요 예. 극단적인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네. 선동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차단시킬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조항이 들어가지고 카톡 검열이 시작됐다. 자, 그럼 검열의 어떤 기준이 뭡니까? 이건 굉장히 자유주의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지금 하필 누구 때 하는 거죠? 이재명 정권 때 하는 네.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카톡이 검열되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경우는 카톡이 살아나고 카톡에 대한 검열이 없고 네.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카톡을 엑소더스, 네. 카톡에서 탈퇴한다. 탈퇴해서 지금 뭐 시그널인가요? 네네. 그 미국에서 쓰는 뭐 다른 게 있나요? 또 있어요. 시그널이라고 예.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거 네. 우리나라 이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국내 판사들이 이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시그널은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종단형이라 해가지고 네. 중간에 서브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와 엔드와 엔드끼리만 내용이 추구할 수 있게 돼가지고 중간에 해킹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그널은 어플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것도 많이 쓰고 있고 이건 미국의 기자들도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있고 그다음에 너무 유명한 텔레그램. 이런 식으로 카톡에서 전부 다 카톡이나 시그널로 지금 전부 다 이민 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카톡도 민간 경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자 수가 빠지게 되면 돌아올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뭐 주변에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거나 어떤 이제 합리적인 이런 얘기를 할 때 카톡 검열 들어온다 그러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나누시고 SNS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우리 방을 옮기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그널이라는 어플이 있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한번 좋은 정보 감사하시고요. 그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 거대 여당에서는 결국 입법 막는 주의로 하나씩 옥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했죠? 드럼통 시리즈를 하신 건가요? 그리고 내가 이거 오늘 좀 제가 오늘 시간 가는 좀 물어보고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제 민주당에서 뭐 경제 활성화, 민생 경제 살린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와 거꾸로 가는 입법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좀 말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또 강화. 작년에 다 실패한 그렇죠. 이거 이제 기업인들을 부르는 건데 이게 최민희 의원이 지금 의안 정보 시스템 올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일 날 개정을 올렸대요. 올린 거 보면은 이제 국회에 동행 명령 이 범위를 확 넓히는 거예요. 이 뭐냐면 원래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할 때만 CEO들을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대상 범위를 이제 그 상임위를 어떻게 하냐면은 국정감사, 국정조사 아니더라도 일반 상임위에서도 의결하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피하기 위한 거냐면 국정감사 때 해외에서 무슨 중요한 회의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해외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게 하려고 그러면 국정감사 끝나더라도 일반 상임위에서 그냥 의결해서 365일 언제든지 부를 수 있게. 그러면 365일 밖에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든지 CEO들을 마음대로 이제 부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입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기업들을 옥죄는 거, 기업들한테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너네 내 말 안 들어? 우리 민주당에서 내려온 방침, 민주당에서 하는 거, 뭐 고용 이제 늘리려고 하는데 고용 안 늘려? 투자하라는데 투자 안 해? 쉬라고 했는데 안 쉬어? 그러면은 CEO 부르는 거지. 언제든지 국정감사 기간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국회가 부른다는 게 뭐 무슨 의미냐면 불러서 하루 종일 대기해야 돼요. 아침 9시까지 갔다가 밤 12시까지 그냥 거기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말도 못 해요. 화장실 가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왜 이석하나요? 질문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정말 이게 곤욕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업인들이 그 바쁜 사람들이 뭐 상무건, 전무건, 대표건 하루를 까먹어서 하루에 일정이 한 14개씩 될 텐데 그 하루를 까먹어서 얻는 손해에 대해서 국회가 보전해 줄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온다 그래서 뭐 또 제재를 가하지 않겠습니까? 뭐 영장을 발부하던 그래서 혹은 뭐 지금 자퇴를 매기던 그 국회 동행 명령 이거를 좀 더 손쉽게 동행 명령 발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요 강제 구인 사실상 강제 구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입법을 최민희 의원실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과 민생
이런 거를 역행하는,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만 네. 고용 자체 자연스럽게 느는 건데 기업들한테 강압적으로 한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정부가 모니터하고 감시하고 허락받고 정부의 지침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기업은 자유롭게 경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소극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기업이 안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인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일일이 간섭한다 그러면 기업은 결국은 쪼그라들 수밖에 아니, 없다. 그러니까 국가 기관이 본인들 그 공공기관이나 기관, 뭐 공단 요런 관련자들 부르는 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관련 법안이 원래는 그 작년에 국회가 일반 기업한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시도하다가 굉장히 비판이 비쳐가지고 그렇죠. 그 결국 통과가 안 된 것인데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냥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거 정말로 이재명 정부에서 또 민주당 거대 여당에서 그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감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감시에서만 그치지 않을까. 우리가 오늘 국민의힘 얘기를 못했는데 국민의힘 얘기할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부터 얘기할 게 많은데 그거는 또 내일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